지난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뜨겁게 달궜던 역사 교과서 논쟁, 또다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를 어느 걸 표기하느냐의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다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폐기됐던 국정역사 교과서가 반년 만에 또다시 이념 논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종 시한이 아니라는 교육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논란이 있어서 교육계와 정치권의 갈등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양두영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역사 N 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2020년,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 다시 또 이념 논쟁에 휩싸였는데 일단 어떤 문제들이 짚어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념 논쟁에 휩싸인 정도는 아니고 교육적으로, 학술적으로 교육부와 평가원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일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좀 문제 제기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 제기의 내용은 뭔가? 첫 번째, 역사 교과서에 이번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안 썼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셨고 두 번째는 6.25는 남침이 분명한데 왜 남침이라고 콕 찍어서 안 썼냐? 두 가지가 이제 주된 논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역사 교과서를 그러면 집필하는데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필 기준이 뭐냐가 회자가 왜 되고 있을지 뭐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쟁점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일단은 그 이유가 뭔지 짚어보죠. 일단 전제는 원래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때 굳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라 해서 바꿨던 걸 원상복귀했던 거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냥 근대 이후에 세계에서 하던 우리 역사든 다 그냥 민주주의적인 발전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뭐 외국에서 쓰여졌건 우리나라에서 쓰여졌건 모든 역사책에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서술이 되어 있지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역사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유가 빠지면 뭐 오독이 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오독의 위험성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런데요. 혹시 사회자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 민주공화국? 이거 뭔가 좀 위험스러운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청소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이러면 뭔가 민주주의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별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오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부러 정치적인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적 쟁점화 되면서 그런 용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통상적인 관점을 본다라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국식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미국식 시스템도 뭐 체육관에서 선거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강의 의미로 따진다면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독립운동사 때가 됐던 민족주의 진영이 됐던 사회주의 진영이 됐던 이들이 꿈꿨던 민주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었다라는 걸 좀 전제를 갖고 이게 정치교과서가 아니라 역사교과서라는 걸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실체는 있습니까?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책을 뒤져봐도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전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정치적인 논리인 거지 역사적인 논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에 따라서 뭐 직접 민주주의든 대의민주주의든 그 주권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어떤 데는 국회에서 뭐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대통령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논의를 해가지고 또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벽증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뭐 반공주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표현 정도로밖에는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안 하면은 너는 빨갱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십자가 밟기를 위한 그런 어떤 그 딱지 붙이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어찌됐건 사회주의 독립운동사도 있었고 민족주의 독립운동사에서도 그런 어떤 사회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좋은 건 받아서 균등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위험해 하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나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개념이잖아요. 서로 혼재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하죠. 그게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하는 거고 그것에 반대는 이제 독재 또는 이제 소수 이런 거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생산 수단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방식인가 이런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어떤 제도에 관한 개념이고 민주주의냐 독재냐 전체주의냐 이거는 권력에 대한 개념이니까 정치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사실은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분명히 그런 용어를 썼고 우리나라도 과거 뭐 누구나 인정하는 독재 정권에서도 자기들 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정권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는 교사니까 정말 아직 개념이 덜 성숙한 학생들은 혹시 그런 오독의 위험성이 있을까?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학교의 부장교사인데요. 제 바로 옆에는 이제 민주교육부라는 부서의 부장교사님이 계세요. 음악 선생님이시거든요. 부장님, 민주교육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자유민주교육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이게 그런 생각을 아예 저는 그게 좀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먼저 주지 않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쓰면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나 오해할 수 있나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뭐 좀 이렇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위험 없냐?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면 민주교육부를 확실하게 자유민주교육부라고 하면 어때요? 물어봤더니 그게 오히려 정치색이 더 있어 보이고 더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다른 국어 선생님도 그랬고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이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중학생에서 중학교 3학년 반장하는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도 전혀 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혹시 이런 문장이나 이런 역사적 공부에 하면서 좀 이상했던 적 없니?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었던 적 없니?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느낌이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전혀 뭐 북한과 연결한다던가 민주주의에 어떤 반대되는 다른 오해의 개념이 들어설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확인된 바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논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자, 6.25 전쟁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남침이라고 하는 표기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삭제된 것이 맞느냐,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침이라는 부분을 기술을 굳이 뺀 이유는 뭘까요?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교육과정이란 거 하고 또 이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집필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너무 자세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이거 좀 문제다.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번 교육과정은 좀 간소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뻔한 어떤 사실 같은 거는 예.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필 기준 자체를 간소화시킨 거지 예. 이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아, 예, 예. 실제로 학교에서 현대사를 배우는 분량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돼서 나오는 모든 전쟁 과정을 학생들이 다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배우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예. 요거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 음모로 가져서 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나는 이런 지필 기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다른 의견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뭐 정부에 있는 정부 부서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네. 정확한 정보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더라도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역사 교사나 역사학자들의 주제로 남겨줘야지 아하.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 스탠스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할 그렇죠.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니 전적으로 그런데요. 동의합니다. 그 말씀.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이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나요? 지필 기준이 좀 어떻게 보면 듬성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을 갖고 다양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너무 간소화되면은 좀 이상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교과서 지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또 지필 기준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반영하고 보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필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부에서 이제 지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2009년에 이게 굉장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4과목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같은 경우는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 표현상의 정확성을 위해서 지필 기준이 꼭 필요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편향성을 배제하고 균형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게 더 편향성을 만들었습니다. 예. 잠깐 저 표부터 먼저 좀 보시고 설명드리고 아까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 다른 여러 가지 4과목 중에서도 특히 역사가 지필 기준이 아주 세세하고 뭐 이렇게 통제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과 같은 경우는 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8과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총 합치면 41쪽이니까 평균 과목당 5.1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7.3, 경제 5.5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총 92페이지여서 평균 30.7, 5.1 대 30.7.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세계사나 동아시아 역사까지도 저렇게 세세하게 지필 기준을 마련했네요. 예. 왜 저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전 정부가 써주는 거잖아요. 거의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교과서 종류가 8가지, 9가지가 되더라도 내용을 보면 저런 식으로 관찰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 똑같은 상태에서 뭐 자유를 넣으라고 한다라든지 몇 가지 기준을 다 압력을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이념 지향적인 교과서가 됐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세 번째 기준, 세 번째 논란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란이 이겁니다. 지필 기준이 왜 항상 문제가 되느냐. 지금 잠깐 두 번째 쟁점 얘기할 때 지필 기준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 지필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이고 왜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지필 기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교과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교육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교육 내용과 활동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우고 그렇죠. 2학년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이군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그것이 예를 들면 시는 무슨 시를 배워야 되고 뭐 체육의 종목으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독 역사 교과서만 세세적인 예. 용어라든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냐면 예. 이 지필 기준대로 쓰지 않으면 그냥 탈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거민권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예. 예. 심지어 거민정도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거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슨 뜻인지 심지어 그 행간의 의미는 뭔지까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민정이 똑같은 교과서가 나오는 그런 악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지필 기준은 필요 없다. 교육과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필 기준을 보시면 지필 기준에 지필 기준 글이라고 약간의 설명글이 있고요.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 이끄는 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세 가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거기에다 교육과정에는 또 성취 기준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설명 대상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지필 기준 글, 성취 기준, 이끄는 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어서 더 이상 창의적인 어떤 다양성이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역사라는 과목의 특성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럼 뭐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료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논박을 벌이면서 하나의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지필 기준 자체가 필요 없고 가능한 자유발행지로 빨리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교사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교과서 써보세요라고 해서 아무나 교과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철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자유발행지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왜곡이 아니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치열한 연구 속에서 강조하거나 가리키고 싶은 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되게 투명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예전에 국정으로 할 때는 자격이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막 교과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류가 많고 무슨 인터넷에서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지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과정만 있으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뭐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최종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종 기준이 아닌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은 국정화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면 지필이라든가 깜깜이 지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돼야 되겠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다. 단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워크숍과 세미나 그리고 공청회를 3차례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 광주, 부산 4개 지역에서 지역별 설명회도 거쳤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사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얼만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기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뤄둔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계속 미뤄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2020년에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이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도 꼼수를 부리긴 했지만 집필 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과정이 자꾸 늘어지면은 집필 기간을 1년도 채 못 주게 되거든요. 지금 2018년이에요. 네. 그러면 2020년에 쓰려면은 지금부터 써 들어가도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졸속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이게 좀 줄어들게 된 배경은 기존에 있었던 국정교과서가 갑자기 껴들면서 생겼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같은 미국이더라도 미국의 주마다 어떤 주는 교과서가 아예 없고 교육과정만 있어서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준비해오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아예 교과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료별로 이렇게 편한 거 찾아서 공부하라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진 교사 집단이나 교육 집단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냥 걱정할 사정은 또 아닌 부분도 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의 유무가 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논쟁의 본질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없던 문제를 문제처럼 만들고 막 우려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같은 걸 문제 삼은 그분들이 원래 있던 교과과정을 깨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넣었다. 그걸 강제로 이제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빼니까 제작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세금도 엄청 날려먹고. 또 그분들이 시비를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께서 발을 약간 빼면서 집행 기준을 미루고 있는 이런 형편인 거죠. 아니 그런데 입시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너무 졸속으로 제작된다거나 하면 나중에 입시 때 논박이 나중에 가서 붙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00% 완전한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교과서를 2020년에 내려는 노력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정교과서는 1년 말씀드렸는데 다른 교과서들 같은 경우 검정교과서는 한 1년 반 정도의 집필기간 그리고 한 9개월 정도의 검정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적용했는데 원래 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교육과정이 확정돼서 공고가 되면 1년 정도를 집필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그 검정 기간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 3월 달이라도 빨리 이것을 확정하면 1년 정도의 집필 기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검정 기간을 좀 줄이면 검정 기간을 좀 줄이고 검정 인력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꼭 이래야 됩니까? 이건 막을 수 있는 대안 없을까요?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사실은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강렬한 반발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못했던 분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유보적 태도로 보인다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역사교사나 역사학계의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사실 작년에 교과서를 1년간 간신히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국정교과서가 부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재 교육계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교과서를 만들어왔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풍만 차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미국의 그 교육과 관련돼 있는 영화들 보면은 교과서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역사 교과서가 없어도 이제는 충분히 교사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교사도 만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허용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업 자료들을 만들고 교과서가 있어도 그 교과서를 또 재구성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다 그러면 못 가르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수업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수업, 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을 전 꼭 줬으면 좋겠는 게 자율성을 안 주고 계속 교과서 갖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계속 암기 과목으로밖에 멈추지 못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될 것이지 암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학자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좀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역사교사 모임 양두영 부회장님 그리고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님 모시고 새 역사교과서 관련된 논란과 집필 기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